예, 들으신 것처럼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명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연건웅 한국사회범죄연구소장 그리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해온 사회부의 팽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팽 기자, 예. 오늘 오전 이제 10시 30분 정도에 예. 용의자가 붙잡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저희들이 듣고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먼저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에 발생한 이 용인 수지구에서 발생한 이 아파트 캣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선은 이 피해자가 이제 당한 이 벽돌을 좀 받아서 경찰이 예. 여기에는 DNA도 채취를 하고 주민들 모두를 상대로 DNA로 채취해서 비교 분석 작업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 주민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오늘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8일째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용의 선상에 있는 인물들을 조금씩 좁혀 나가고 있던 중에 오늘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범인, 용의자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이제 다 붙잡았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사실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쉽게 용의자를 분석하지 못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DNA가 벽돌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가해자에 대한 DNA가 벽돌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어디서 떨어졌고 이 벽돌이 날아가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것이 이 벽돌이 떨어지는 장면에 CCTV만 있을 뿐 어디서 떨어지고 누가 던졌는지가 전혀 CCTV에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은 이 범행에 대한 그 정황적인 증거만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지 이 정확한 이 범행의 그 순간이나 범인의 얼굴이 찍힌 걸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좀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고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3차 3D, 3차 스캐너까지 동원을 해서 벽돌을 떨어뜨리는 실험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돌의 위치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초등학생이 범인으로 잡혔다는 걸 오늘 밝히게 되면서 이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장님, 초등학생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중력 시험을 하다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고의성이 있냐 여부를 봤을 때 사실 실제로 그 캣맘에게 실제로 벽돌을 투하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과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본인이 실습하려고 떨어뜨렸는지 그 부분이 사실 좀 의문이 들 텐데 지금 사실은 본인이 얘기하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아니면은 과실치사 여부도 가능한데 일단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사실 내용이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의외인데요. 자, 팽 기자, 그 초등학생 자백을 했잖아요. 자신이 이 벽돌을 던졌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당시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고 옥상에서 친구들과 어떤 행위를 하다 이 벽돌을 던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지금까지 경찰이 밝힌 내용은 초등학교 두세 명, 그러니까 이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 외에 두세 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함께 처음에 이 아파트 한 동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바로 옥상으로 그 범행 장소와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 옆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CCTV를 빨리 확보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력 실험 놀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은 이 두 가지의 물건을 두고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질까에 대해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옥상에 벽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한테 어떤 용어로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벽돌이 거기에 있었고 그 벽돌과 다른 물체를 떨어뜨리면서 이 어떤 물건이 빨리 떨어지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실험해 보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현재 이 범인으로 잡힌 초등학생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소장님, 지금 보면 옥상에 이 벽돌이 쌓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옥상에서 벽돌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경찰은 과연 이 벽돌이 어디서 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왔잖아요. 무슨 이끼가 꼈기 때문에 아파트 화단이나 거기서 나왔거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화분을 받친 받침대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자 옥상 한 번쯤 올라가 봤더라면 거기에 벽돌이 쌓여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던졌을 확률도 있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봤을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게 3차원 스캐너 기술까지 활용했던 것은 어떤 특정 층에서 던졌을 것이다라고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서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옥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뭐 발표한 바도 없고 예. 생각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사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용의자를 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어제 연합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오후 4시 35분경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사람이 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부 아니면 어린 아이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예. 6시 이후에 보통 이제 퇴근을 하고 오는 성인들이 아니고 4시 35분경, 그러니까 오후 4시 35분경에 집에 있는 사람들 예. 아니면 그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좀 범위를 좁혀봤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일단 초등학생이 지금 일단 뭐 낙하 실험을 한다라고 던졌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 지금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이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금 뭐 몇 층에서 던졌을 것이다만 계속 지금 추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벽돌 하나 가지고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1차 DNA 검사에서는 일치하는 유전자가 안 나왔고요. 2차 검사에서 검출된 DNA가 이 중에 이 3명의 초등학생 중에 1명과 일치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왜 1차 조사에서는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벽돌에서 그러니까 벽돌이 오톨도톨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DNA가 좀 묻지 않을 확률이 좀 크고요. 이게 평평한 면이 오히려 DNA가 잘 채취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예. 부분이 이제 작용했을 수도 있고 예. 전체적인 수사상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지금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용 카드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DNA를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를 돌린다고 해가지고 예. 계속 압박용 카드를 썼는데 이것은 사실 그 성인이 용의자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성인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심적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예, 상당히 예, 많습니다. 예, 근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예상 외의 결과로 초등학생이 일단 용의자이기 때문에 예. 사실 초등학생도 물론 압박을 받긴 했겠지만 오히려 예. 성인보다 이런 그 자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좀 적지 않았을까라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자, 팽 기자. 예. 보통 보면 이 어떤 건물 옥상에서 아이들이 예전에 보면 네. 무슨 물풍선을 던진달지 예. 돌을 던져가지고 예. 피해를 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인명피해도 나고 예, 그렇죠. 재산 손괴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자, 경찰이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우선은 전혀 이 초등학생 그러니까 뭐 캔맘 혐오 범죄가 아닌 성인이 아닌 네. 초등학생들의 어른 아이들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사건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로 다시 한번 좀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예. 이 피해자 박모 씨가 그 사고로 당하던 당시에 고양이를 돌보는 길고양이를 위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거와 관련돼서 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 이른바 캣맘에 대한 범죄가 적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이 사건을 주목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행위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다른 주민이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추측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요즘 사회적 문제가 이 길고양이, 유기동물을 돌보는 사람들과 그것이 공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요즘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그래서 경찰이 3차원 스캐너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던졌을 가능성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가정에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그런 3차원 스캐너로 높이나 이런 각도를 생각한 거였거든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옥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특히나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정황상 혹시 증오범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다 보니 조금 더 이 수사 폭이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네, 범행 동기 예측이 좀 빗나갔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초등학생이라고는 하지만요. 이 벽돌을 던지면 상식적으로 좀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파트에 이렇게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좀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이 형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똑똑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본인이 고의성이 있다라고 밝혀져도 처벌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관적으로 본인이 계속 나는 그냥 초등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그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예를 들어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초등학생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뭐 낙하 실험에 의해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던졌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관적으로 계속 나는 지금 이게 뭐 고의적으로 던지진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2명이 올라간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중 1명은 다른 아파트에 살고 지금 이제 벽돌을 던졌다는 그 초등학생은 이 아파트에 사는 건데, 자, 다른 친구도 그 분명히 던지는 걸 봤고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부모들이 추궁했을 가능성. 자, 그렇다면 뭐 거짓말을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충분히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불안해서 뭐 엄마 아빠 제가 했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좀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부모한테 만약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부모가 경찰에다 얘기를 했겠죠. 우리 아이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부모에게도 지금 용의자인 학생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버텨왔던 거고 결국은 3차원 스캐너 기술을 썼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예측이 빗나간 부분이 됐고 결국은 뭐 CCTV 영상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 용의자 초등학생을 지금 밝혀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민사상으로 손해를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보호관찰 처분 같은 어떤 다른 처분들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일단 뭐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보호 처분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민사 소송도 일단 해볼 수는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는 같은데 일단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뭐 사실 생명은 다시 돌려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사건이 사실 뭐 캣맘이라는 어떤 그 주제까지 번지게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우리 사회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팬 기자, 그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이제 DNA 채취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를 오늘 동원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정말 협조적으로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내심 불안해했을 거고 서로를 의심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모 씨가 이제 주민인 박모 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고 그리고 이 길고양이에 대한 물론 찬반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정말 허망하게 목숨을 잃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범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거고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흉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좀 쉬쉬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경찰서에 협조도 하고 그리고 경찰이 이 집도 이제 수색을 할 이제 단계였습니다. 이제 3차원 스캐너로 해서 가정을 특정해서 15층 이상의 집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수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언론사들도 이제 취재를 하면은 그곳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한 마음으로 범인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선 점에 있어서 이 주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범인이 초등학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 또한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 과학 수사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뭐 CCTV라든지 혈흔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용의자나 범인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의 사건들에서 가장 또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주민의 제보라든지 주민의 도움입니다. 근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어떤 그 대한민국의 범죄 사건에 있어서 그 시민들의 제보라든지 시민들의 목격 이런 그 목격담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사건의 해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민 정신의 발휘는 상당히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초등학생이 사실은 뭐 이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사망할 수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몰랐을 확률이 높은데, 자 일단 범죄를 일단 했으니까요. 한 뒤에
자, 다쳤다는 거 혹은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이후의 행동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분명히 뭔가 이상한 행동을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알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옥상에서 던지더라도 예. 밑에서 던졌을 때 분명히 사람이 맞았으면 어떤 비명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 비명 소리가 났다면 옥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그 아파트가 소리가 18층이거든요. 18층이라도 예. 충분히 소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또 맞았다라고 하면 예. 바로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을 거고 아니면 집에 간 이후에도 본인이 알았을 겁니다. 그 상황을 인지를 했을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계속적으로 부모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감춰왔으니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CCTV나 탐문을 통해서 결국은 밝혀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캔맘 벽돌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난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날 한글날 연휴 바로 전날인 목요일날 오후 4시 40분에 평일이고요. 오후 4시 40분에 발생한 사고였고요. 이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이 55살 박모 씨 그리고 또 다른 20대 박모 씨가 현재 길고양이들을 위한 이 고양이 집을 짓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상층부에서 벽돌이 떨어졌고 그 벽돌이 박모 씨, 55살 박모 씨를 덮치면서 박모 씨가 사망하고 20대 박 씨는 다친 이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둘이 있었다가 한 분이 사고로 당해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사고였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찰이 사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벽돌에서도 가해자의 DNA가 쉽게 채취되지 않았고 CCTV에서도 용의자의 모습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 주말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고 공개 수배를 진행을 하면서 벽돌의 모습을 실제로 언론에게 공개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이 전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원이 나서서 3차 스캐너를 통해서 그 벽돌이 떨어진 위치를 특정을 하려고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예. 주민들에게 DNA를 채취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소장님,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했으니까요. 오늘 이제 20여 명 주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동원할 예정이었는데, 네. 자, 이게 이 초등학생의 심지어 굉장히 압박이 됐을까요? 자, 들통이 날까봐. 네. 예. 뭐 뉴스를 봤을 겁니다. 예. 뉴스를 봤으니까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사실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뭐 불장난을 치면서 뭐 불이 날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이게 뭐 사람이 죽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이게 18층 옥상에서 벽돌이 이만하단 말입니다. 이런 벽돌을 떨어뜨렸을 때 예.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라고는 초등학교 4학년쯤이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 그래요? 번쯤은.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그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이게 뭐 자유낙하 실험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18층에서 이만한 벽돌을 떨어뜨려서 지나가다가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오전 11시에 경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브리핑을 시작하면 바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소장님, 궁금한 게 좀 더 있는데 이 캔맘 혐오 범죄로 알고 당초에 이제 저희들도 접근을 했었고 경찰도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캔맘에 대한 어떤 혐오 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보면서 여러 가지 사회 인식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문제점들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부분? 사실은 뭐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는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은 뭐 그 길고양이가 한 20만 마리 정도가 예. 된다고 해요. 예. 그 동물 단체에서 예. 얘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계속 그 고양이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주택가에서 많은 소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고양이에게 왜 그런 길고양이에게 그 계속 먹이를 주고 보호를 해줘서 이렇게 뭐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지금 이번에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그 캣맘에 대해서는 그 공공의 영역으로 좀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양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지금 자치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고양이 무료급식을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불임 수술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식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또 아까 캣맘이나 캣데디 이런 분들이 가서 거기서 또 같이 봉사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캣맘, 캣데디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주민들끼리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공 영역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서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문제가 그만큼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사건까지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캣맘이라는 단어는 이제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증오 범죄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좀 낮은 편인데 그거는 좀 더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캣맘과 캣데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경찰에 이 사건 사고 접수된 것을 보거나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 단순히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모욕을 줘서 모욕죄로 같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폭행 사건으로 번져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취재를 하면서 여러 그 동물단체들과 통화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캣맘, 캣데디에 대한 증오가 좀 심한 것, 유기동물에 대한 증오가 심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이 동물보호단체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고양이들을 돌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 모욕은 물론이고 실제적으로 위해가 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고양이에게 그 고양이 밥 준 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골탕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요. 특히 야간이나 이런 경우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 여러 명이서 이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주민단지에서 고양이들이 이제 너무 많이 다니니까 고양이를 가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보호단체가 나서서 그 고양이들을 좀 구출하러 갔을 때 그거를 또 물리적으로 저지해서 경찰들끼리 경찰까지 또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걸 또 공공의 영역으로 좀 끌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사회적 인식은 넓어지고 있고 이 중성화술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한 2만 마리에서 4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중성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200마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예산을 갖고 이 길고양이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이거에 관련된 예산을 더 받을 수도 없는 형식이고 중앙정부가 이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대답을 내놓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 지금 영역을 떠넘기고 있고 거기서 이제 길고양이와 이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 민간에서 그냥 동물보호단체에서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민간의 영역에서 서로 충돌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 갈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물론 이번 사건과 좀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길고양이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좀 관심을 갖고 이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8일이 지나서 이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수사님 마지막으로요. 경찰이 이번에 이제 첨단 수사 기법까지 동원해서 수사를 보려 하지 않습니까? 좀 아쉬웠던 점, 또 좀 허술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 초기에 일단 지금 뭐 CCTV 확보라든지 이런 그 주변의 탐문 수사에서 정확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 또 이번에 3차원 스캐너 기술까지 활용을 했는데 옥상이라고는 사실은 좀 그 부분을 빼먹었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좀 길어졌던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캣맘 얘기를 하셨는데 캣맘이 사실은 이번 사건은 다행히 초등학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고 2010년에 비해서 2014년까지 분노 범죄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캣맘이라는 자체가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분노 범죄로 반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공공 영역에서 좀 본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염교능 한국사회범죄연구소장 그리고 사회부 팽재영 기자였습니다. 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